할아버지, 들리세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울의 저녁 6시. 해가 진 도심의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어요.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서둘러 걷던 한 노인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털썩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주변의 웅성거림마저 집어삼킬 듯 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선뜻 다가서지 못했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노인의 창백한 얼굴 위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그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누가 봐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만 꺼내들고 멀찍이 서 구경만 하고 있었답니다. 아니, 저 할아버지 괜찮은 거예요? 누가 119 좀 불러요. 퇴근 시간이라 구급차도 한참 걸릴 텐데. 누가 좀 나서야 하는데. 그렇게 모두가 망설이며 뒷걸음질 칠 때였어요. 학원 가방을 맨 한 고등학생이 인파를 헤치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답니다. 김도윤, 올해 17살. 낡아서 소매 끝이 해진 교복 재킷과 밑창이 닳아버린 운동화가 그의 어려운 형편을 말해주는 듯 했지만 도윤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하고 망설임이 없었어요. 도윤이는 쓰러진 노인 곁으로 단숨에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자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재빨리 노인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어요. 얼굴빛을 보니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걸 직감했답니다. 지금 병원에 빨리 가셔야 해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사람들은 여전히 눈치만 볼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도윤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딱 15,700원이 들어 있었답니다. 이번 주 용돈으로 남은 그의 전 재산이었죠. 잠깐 멈칫하더니 도윤은 곧바로 벌떡 일어나 도로 쪽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신호에 걸려 멈춰 서 있던 택시를 발견하고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요! 제발! 가까스로 택시가 멈춰서자 도윤은 뒷문을 활짝 열고 기사님께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기사님, 저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좀 모셔다 주세요. 제발요! 제가 택시비는 다 낼게요. 중년의 택시 기사님은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은 구급차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너무나 진심이었고 절박한 간절함이 느껴졌답니다. 알았어. 빨리 모시고 와. 도윤은 다시 노인에게로 달려갔고 주변의 젊은 남자 2명에게 도움을 청해 노인을 조심스럽게 택시에 태웠어요.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입고 있던 고급 정장에서는 은은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났죠. 평범한 노인은 아닐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도윤은 노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도착해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고맙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더욱 조급해졌죠.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 시간 끝에 택시는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재빨리 뛰어내려 응급실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환자 있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노인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어요. 도윤은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주저앉았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학생 보호자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봐서요. 아, 환자분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 지갑이 있나요? 노인을 치료하던 의사가 나오더니 지갑을 건넸습니다. 지갑이 있네요. 신분증 확인해보니 김세진 씨라고 하시는데, 이분. 의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도윤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보호자 연락처도 있으니 저희가 연락드리겠다고 학생은 연락처만 남겨두고 돌아가도 좋다는 말에 도윤은 자신의 번호를 적어주고 조용히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달랑 1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남았더군요. 택시비로 15,000원을 다 써버린 것이었죠.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넘는 거리였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했죠.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복받은 거라고.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집에 가는 길은 길고 어두웠어요. 1시간 반을 걸어 드디어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천장,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작은 창문. 남들에게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죠. 바로 엄마 차애란 씨와 함께하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도윤을 반겨주었어요. 부엌에서는 엄마 혜란 씨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죠. 혜란 씨는 4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고된 생활 탓에 손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낮에는 식당 서빙까지 뛰느라 하루 16시간을 일하는 강인한 여성이었죠. 우리 아들 왔구나. 오늘 학원 수업은 잘 들었어? 왜 이렇게 늦었니? 평소보다 1시간은 더 늦은 것 같은데. 도윤은 숟가락을 들려던 손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어떤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기다리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택시 잡아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택시비로 15,000원을 다 썼어요. 이번 주 용돈이었는데 엄마, 속상하지 않아요? 혜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내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돈이야 또 벌면 되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혜란 씨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아들을 칭찬하면서도 그녀의 눈가에는 17년 전의 아픔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 했죠. 혜란 씨는 아들이 잠든 후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세진. 응급실 의사가 말했던 그 이름, 그리고 아들이 구했다는 그 노인. 그저 평범한 이름일 뿐이었지만 혜란 씨는 17년 동안 애써 묻어두고 살았던 미래, 그룹 회장, 왕세강이라는 자신의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아니야. 세상에 김세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나를, 그리고 내 아들을 버린 사람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리 없지. 하지만 혜란 씨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도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버텨왔던 17년의 세월. 그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새벽 3시 반 혜란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도윤의 책가방 옆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조용히 놓아두었어요. 우리 아들,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은 제일 따뜻한 아들.
그 착한 마음이 다치지 않게 엄마는 뭐든 할 거야.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씩씩하게 걸어가던 혜란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만약 그 노인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은 그리고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던 다음 날 아침 7시 반이었어요. 우리 도윤이는 엄마가 몰래 놓아둔 10,000원짜리 지폐를 도로 통장에 넣어두고 집을 나섰답니다. 엄마가 새벽에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알기에 함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평소와 다름없는 등굣길이었지만 학교 정문에 가까워지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교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야, 저거 봐. 벤츠 아니야? 우와, 진짜 비싸 보인다. 누구 차야? 우리 학교에 저런 차 타고 오는 애가 있었나? 도윤이도 호기심에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교문 바로 앞에 번쩍거리는 검은색 대형 벤츠가 위압적인 자태로 서 있었어요. 평범한 공립고등학교 앞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도윤이가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벤츠의 뒷문이 열리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누가 봐도 높은 직책의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장 도윤이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습니다. 김도윤 학생 맞습니까? 도윤이는 당황해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설마 자신을 찾아온 건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미래그룹 비서실장 윤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미래그룹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최대의 대기업이었죠. 도윤이는 어리둥절해서 명함만 바라봤습니다. 어제 저희 왕세강 회장님을 병원까지 모셔주신 학생이시죠? 회장님께서 꼭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이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길에서 쓰러진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미래그룹의 왕 회장이었다니 도윤이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답니다. 비서실장 윤민주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택시비도 있고 무엇보다 생명의 은인에게 드리는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윤이는 봉투를 보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면서도 말이죠.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학생, 이건 정당한 보상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 그 상황에서는 저처럼 했을 거예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윤민준 비서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아마도 이런 거절은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학생,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진심이 담긴. 비서실장님, 진심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가 늘 말씀하시거든요. 남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상을 받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윤민준 비서실장은 한동안 도윤이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학생은 처음이었던 것 같았죠. 알겠습니다. 학생의 뜻을 회장님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윤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내 도윤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 개인 명함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건 보상이 아니라 한 어른이 훌륭한 학생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수업이 있어서.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부담 갖지 말고 시간 날 때 연락 주세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벤츠의 엔진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차는 교문 앞에서 사라졌죠.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야, 김도윤. 방금 그게 뭐야? 미래그룹이라고 했지? 봉투에 돈이 엄청 많아 보이던데. 너 왜 안 받은 거야? 바보 아니야? 도윤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관심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너무 커진 것 같았어요. 친구 하나가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야, 나 방금 다 찍었어. 이거 SNS에 올려도 되지? 제발 그러지 마. 부탁이야. 도윤이가 간청했지만 이미 몇몇 학생들이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벤츠를 거절한 고등학생, 돈보다 양심을 택한 학생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도윤이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실 뒤쪽에서는 계속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반 학생들이 창문으로 도윤이를 쳐다보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교무실에서 도윤이를 찾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3학년 2반 김도윤 학생은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도윤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도윤아, 앉아라. 방금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다. 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답니다. 도윤이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불과 2시간 만에 수만 개의 공유가 이루어졌죠.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 혜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윤이를 맞았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표정이 안 좋네. 도윤이는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쓰러진 할아버지가 미래 그룹 회장이었다는 것, 비서실장이 찾아와 돈 봉투를 주었지만 거절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이 SNS에 퍼져온 나라가 알게 되었다는 것까지요. 혜란 씨는 말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이렇게 주목받는 건 부담스럽겠구나. 그날 밤 혜란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였어요. 편의점 동료가 보낸 링크에 도윤이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독 벤츠 거절 고등학생, 구한이가 미래그룹 왕세강 회장. 미래그룹 그 4글자를 본 순간 혜란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17년간 애써 잊고 살았던 뼈아픈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왕세강,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살린 은인. 2가지 모순된 이름이 한 노인에게 겹쳐지는 순간 혜란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불길한 운명의 장난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설마 도윤이가 구한 그 노인이 내 아버지일 줄은 17년 동안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아들까지. 이 악몽은 다시 시작된 거였답니다. 그 시각 서울 한남동의 대저택 서재에는 미래그룹의 왕세강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태블릿에는 외손자 도윤이가 비서실장 윤민준에게서 돈 봉투를 거절하는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요즘에도 이런 아이가 있다니. 세강 회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요즘 시대에 돈을 거절하는 젊은이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곧바로 비서실장 윤민준을 불렀습니다. 윤 실장, 그 학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게. 보상 말고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윤민준 비서실장은
도윤이의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성적 우수, 품행 단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 세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성함이 차애란. 순간 세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어요. 윤 실장은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 서류상으로는 42세로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42살. 혜란이 나이가 맞는데. 설마. 윤 실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기록상으로는 없습니다. 출생신고에 어머니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강 회장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그를 구해준 그 착한 아이가 자신이 17년 전에 버린 딸의 아들이라니. 운명의 장난이라기엔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세강 회장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윤민준에게 지시했습니다. 차애란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주게. 어쩌면 내가 17년 전에 버린 내 딸일지도 모르겠네. 윤 실장이 나간 후 세강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17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7년 전 2008년 겨울 20살의 혜란이가 떨리는 손으로 세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얼굴은 초췌했어요. 아버지, 저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미쳤구나. 그 남자도 책임지지 못하고 떠난 아이를 미래 그룹의 딸이 미혼모로 낳겠다고? 당장 병원 예약해. 내일이라도 수술 받아.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혼자서라도 키울게요. 세강 회장은 노발대발했습니다. 회사의 체면, 집안의 명예, 주가를 걱정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딸에 대한 사랑보다 앞섰던 거죠.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결국 혜란은 울면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세강 회장은 딸이 며칠 안에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용서를 구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혜란은 돌아오지 않았죠.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세강 회장은 모른 척하며 회사 일에 파묻혀 딸의 존재를 지우려 했답니다. 냉혹한 재벌 회장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이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윤 실장이 편의점 CCTV에 찍힌 혜란 씨의 사진을 가져왔을 때 세강 회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야위고 힘들어 보였지만 분명 자신의 딸이 맞았으니까요. 확실하네. 그 차애란이 내 딸이구나. 그럼 김도윤 학생은? 내 외손자야. 세강 회장은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가 자신이 그토록 매정하게 버린 딸의 아들이었다니. 17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날 저녁 세강 회장은 윤 실장과 함께 도윤이의 반지하 집 근처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반지하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섰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매정하게 버린 딸을 어떤 얼굴로 만난단 말인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용서받기 어려울 거라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세강 회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죄책감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오후 4시 세강 회장은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차를 몰고 혜란과 도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나타났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세강 회장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죠. 골목길로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 곰팡이 자국 가득한 벽, 그리고 여기저기 쌓인 쓰레기 봉투. 이런 곳에서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세강 회장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을 때 그의 다리가 멈췄어요. 녹슨 철문 옆 우편함에는 희미하게 김혜진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혜란의 개명 전 이름이었어요. 그는 17년의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발걸음이 무겁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혜란 씨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망설임 끝에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혜란 씨가 나타났습니다. 17년 만의 재회. 세강 회장은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17년 전 곱고 발랄했던 그 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야위고 초췌한 얼굴, 거칠어진 손, 낡은 옷차림.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서 삶의 생기가 사라져 있었죠. 혜란이냐? 혜란 씨도 충격을 받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초라한 반지하 집 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17년 동안 쌓인 원망과 서러움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강 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72살의 대기업 회장이 반지하 문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혜란아. 그의 눈에서 1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딸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답니다. 이런 곳에서 내 딸이, 체면이 뭐라고, 회사가 뭐라고, 내가 딸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 혜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17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사과. 하지만 그녀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도윤이었어요. 현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엄마, 이분은? 도윤이는 그 노인이 며칠 전 자신이 구한 할아버지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에 그것도 무릎을 꿇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혜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분은 내 외할아버지시다. 도윤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엄마는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뭐라고요? 외할아버지? 세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착한 외손자,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에도 도윤의 맑은 눈빛이 보였어요. 도윤아, 내가 내 외할아버지다. 17년 전에 내 엄마를 버린 못난 할애비야. 도윤이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를 버렸다고? 그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요? 왜 엄마를 버리신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기나 하세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엄마를 향한 깊은 효심과 분노가 담겨 있었답니다. 이제 알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혜란 씨 역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7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절규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절 버렸을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20살이었다고요. 그런데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혜란 씨는 문틀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우리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세강 회장은 닫힌 문 앞에서 멍하니 무릎을 꿇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답니다. 17년 만의 재회는 통곡과 단절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 밤 세강 회장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 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17년의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딸의 울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죠. 자신이 벌인 죄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세강 회장은 혜란의 반지하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비가 오는 날엔 우산도 없이 계단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추운 날엔 떨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기업 회장으로서의 위엄이나 체면은 완전히 내려놓은 채 오로지 딸과 외손자의 용서만을 구했죠. 지나가던 이웃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세강 회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72세의 아버지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은 안쓰러움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답니다. 엄마 혜란 씨는 창문 너머로 그런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17년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쉽게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지만 매일 찾아와 사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어린 시절 자신을 업고 빗속을 뛰어가던 다정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엄마, 외할아버지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도윤아. 그냥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엄마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였거든. 그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도윤아, 17년이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외할아버지는 우리를 모른 척했어. 그게 쉽게 용서가 될까? 혜란 씨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들의 질문에 끝내 대답하지 못했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째 되는 날 도윤이가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쓰세요. 이러다 쓰러지실까 봐서요. 세강 회장은 놀란 눈으로 외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왜 변하신 거예요? 엄마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좋은 아빠였다고 했어요. 사람은 때로 중요한 걸 잊고 살아. 가족보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착각하지. 할아버지가 바로 그랬단다. 도윤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혜란과 도윤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남아있지만 아버지의 처절한 속죄와 외손자의 따뜻한 마음이 얼음처럼 굳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오던 그때 이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왕 회장의 비서실로 주간지 기자 최진혁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팩트데이 기자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그는 재벌가의 가십을 전문으로 다루는 악의적인 협박범에 가까웠어요. 최진혁은 느릿느릿 가방을 열어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을 본 세강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죠. 사진에는 자신이 반지하 계단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혜란 씨가 새벽 3시에 편의점으로 출근하는 뒷모습, 그리고 도윤이가 학교에서 찍힌 모습까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최진혁은 이 가족을 몇 주 동안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래그룹 김세진 회장님께 미혼모 딸이 있다는 것.
그것도 17년 동안 완전히 버려두셨다는 건 말이죠. 곰팡이가 가득한 반지하집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쓴다면 회장님의 명예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요? 세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지만 그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30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재산에 비하면 푼돈 아닙니까? 세강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17년 전 바로 이런 세상의 시선과 명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딸을 버렸던 것이었죠. 그는 다시 이 비겁한 선택을 반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30억을 주고 당장 입을 막으면 가족의 추문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강 회장은 잠시 후 단호하게 최진혁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정확히 오후 2시까지입니다. 1시간이라도 늦으면 기사는 바로 나갑니다. 최진혁이 나간 후 세강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최진혁의 부하들이 반지하 집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고 혜란 씨가 일하는 편의점 앞까지 찾아와 그녀를 관찰했죠. 이틀 후에는 도윤이에게까지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며 위협적인 사진을 찍기도 했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아저씨가 저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외할아버지에 대해 자꾸 물어보고. 안 돼. 엄마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혜란 씨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아버지와의 인연 때문에 자신과 아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연관된 일이라 소동이 더 커질까 걱정되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최진혁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직접 혜란 씨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차혜란 씨? 저는 기자 최진혁입니다. 아버님과 이야기 중인데 혹시 아버님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세요? 17년 동안 버림받은 기분이 어떤지. 혜란 씨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그를 내쫓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여긴 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계속 사진을 찍는 최진혁의 모습에 혜란 씨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날 밤 세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어요. 언제든 또 협박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딸과 손자를 계속 숨기고 부끄러워한다는 의미였죠. 새벽까지 이어진 고민 끝에 세강 회장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고, 딸과 손자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세강 회장은 윤민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윤 실장, 법무팀에 연락해서 최진혁을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고소 준비를 시켜. 그리고 기자 회견을 준비해라. 내가 모든 걸 공개하겠다. 윤민준 비서실장은 놀랐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강 회장은 이제 돈과 명예가 아닌 가족과 진실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최진혁 기자에게 약속했던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미래그룹 본사 대강당은 새벽부터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모든 방송국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김세진 회장이 가족과 관련된 긴급 기자 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언론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오전 10시 정각, 세강 회장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초췌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결연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의 과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세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미혼모가 된 제 외동딸 차혜란을 버렸습니다. 기업의 명예와 저희 체면을 핑계로 딸과 외손자를 외면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대의 과오였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강당은 순간적으로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곧이어 기자들의 충격적인 탄성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세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는 최근까지도 비겁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인이 이 사실을 알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30억을 요구하며 제 딸과 외손자를 스토킹하고 위협했죠. 기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분노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악의적인 협박 사건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흥분했죠. 기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분노와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악의적인 협박 사건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흥분했죠. 세강 회장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은 17년간 고통 속에 살았던 해란과 도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청취자들에게 가장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이다가 되었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차혜란은 제 딸입니다. 김도윤은 제 사랑하는 외손자입니다. 그들은 제가 버린 가족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저는 제대로 된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자 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왜 찾지 않으셨습니까? 세강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17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오늘부로 해란 재단을 설립합니다. 제 개인 사재 1천억 원을 출연하여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는 제 딸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의 기부 선언에 강당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협박을 정면 돌파와 선한 기부로 응징한 것이었죠. 또한 저희 가족을 위협하고 협박한 최진혁은 이미 법무팀에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는 곧 구속될 예정입니다. 누구도 제 가족을 함부로 위협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강 회장은 17년 만에 비로소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 시각 해란 씨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TV 뉴스 속보로 아버지의 기자 회견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딸이라고 도윤을 손자라고 인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였죠. 그날 저녁 협박범 최진혁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협박과 스토킹 혐의였죠. 그동안 다른 재벌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써왔던 것이 추가로 밝혀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악역의 조롱과 무시가 구체적이었던 만큼 반전과 응징의 순간은 이토록 통쾌해야 했어요.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죠. 세강 회장은 기자 회견을 끝낸 뒤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17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비로소 제대로 된 선택을 했네. 돈과 명예를 지키려 했던 17년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값지고 편안하더군요. 세강 회장은 곧바로 해란 재단 설립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혼모들이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딸 혜란이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는 진심을 다해 속죄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강 회장이 이렇게 처절하게 속죄할수록 정작 그 속죄의 대상인 혜란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진심과 17년의 깊은 상처 사이에서 그녀는 여전히 길을 잃고 있었어요. 기자 회견 이후 세강 회장의 행보는 빨랐습니다. 그는 혜란 재단 설립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그 모든 노력을 오직 딸과 외손자를 향한 속죄에 맞추었죠. 하지만 딸 혜란 씨는 여전히 아버지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되어달라는 제안에도 자신은 아직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세강 회장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7년의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 리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꾸준히 딸의 주변을 맴돌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혜란 씨가 출근하려고 나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낡고 녹슬어 삐걱거리던 반지하 계단이 튼튼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된 새 돌계단으로 말끔하게 교체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뒤엔 반지하 창문이 모두 이중창으로 바뀌어 겨울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었죠. 혜란 씨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소행이라는 것을요. 이런 작은 것까지 내가 힘들까봐 거절할 수도 없는 필요한 것들만 몰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의 진심이 상처를 파고들듯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세강 회장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속죄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미혼모 쉼터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어요.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세강 회장은 그 말에 울컥했답니다. 도윤이에게 듣지 못한 그 호칭이 너무나 그리웠으니까요. 도윤이의 학교 앞에도 여전히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았어요. 멀리서 당당하게 서서 외손자를 바라봤죠. 도윤이도 가끔 외할아버지를 발견하곤 했지만 모른 척하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저 괜찮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던데. 도윤이의 걱정 어린 말에 세강 회장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걷기도 했죠.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둘 사이에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답니다. 혜란 씨는 창문 너머로 그런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72살의 나이에 무거운 것들을 들고 와 조심스럽게 놓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7년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혜란 씨가 밤늦게까지 이어진 야간 알바를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비서실장 윤민준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혜진 씨, 비서실장 윤민준입니다. 회장님이,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혜란 씨는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를 냈어요. 17년 동안 자신을 버린 아버지, 하지만 최근 들어 끊임없이 사죄하던 그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혜란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은 이미 도윤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죠. 도윤아, 일어나. 외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도윤이의 말에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B-2-B-B-E- 그 소리가 두 사람의 긴장을 더욱 높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윤민준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회장님이 깨어나실 때마다 계속 두 분을 찾으셨습니다. 혜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 그렇게 강인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야위고 창백했습니다. 팔에는 링거줄이,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덮여 있었죠. 세강 회장은 혜란과 도윤이 들어오는 기척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혜란아, 그 한마디를 듣는데 혜란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17년의 원망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이렇게 쓰러진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아버지. 그녀는 눈물을 겨우 삼켰습니다. 도윤이도 외할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손발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그냥 가시면 더는 기회가 없잖아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강 회장은 흐릿한 눈빛으로 외손자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구해준 그 착한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죠. 세강 회장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아비로서, 할아버지로서 너희 곁에 있고 싶구나. 그 말에 혜란 씨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7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야 들어도 너무 늦은 말이었을까요? 도윤이는 할아버지의 주름지고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자 세강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외손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이었죠. 세강 회장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말을 이으려 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곁에 없었구나. 혜란 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17년 만에 잡아보는 아버지의 손. 어린 시절엔 그렇게 크고 든든했던 손이 이제는 이렇게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혜란 씨의 말에 세강 회장은 놀란 듯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의 말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원망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현실의 인정이자 희미한 미래의 신호였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란과 도윤은 병실을 떠나지 못했어요. 세강 회장은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그들이 아직 곁에 있는지 확인했죠. 마치 그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우리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새벽녘 혜란 씨는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생각했습니다. 17년의 상처가 며칠 만에 아물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진심 앞에서 더 이상 미워하는 데만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죠. 아침 해가 병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했던 그림자들이 이제는 한 곳에서 만나 겹쳐져 있었죠. 오랜 단절 뒤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세강 회장이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혜란 씨와 도윤이는 퇴원 수속을 돕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세강 회장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죠. 아마도 딸과 외손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혜란아,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겠니? 그동안 너희를 힘들게만 했지만
남은 시간을 가족으로 살고 싶구나. 세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절함과 동시에 딸이 거절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묻어났죠. 혜란 씨는 눈길을 피하며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17년의 상처와 아버지의 처절한 진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병원 밖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혜란 씨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기자 회 견장의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체면을 내려놓고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가부삽. 그 모든 비겁함을 벗어던지는 것이 70대의 노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설립하면서도 혜란 씨가 원하지 않자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빼주고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던 그 세심한 배려가 의외였습니다. 반지하 집의 낡은 계단을 몰래 새 것으로 바꿔주던 그 침묵의 속죄도 기억났죠. 72세의 나이에 비를 맞으며 추위에 떨며 그래도 매번 돌아가면서 끝내 포기하지 않던 그 고집스러운 기다림. 마지막으로 며칠 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약하게 떨리는 손을 내밀며 아비로서, 할아버지로서 너희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하던 진심 어린 눈빛. 그 모든 것들이 혜란 씨의 마음속 얼음을 조금씩 아주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에요. 세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혜란 씨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날들까지 아버지를 미워하는 데에만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네요. 혜란 씨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7년은 길었어요. 너무나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최근에 보여주신 모습들, 그 진심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고통만큼 아버지도 힘드셨겠죠. 바로 그때 도윤이가 엄마 옆으로 다가와 혜란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17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온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같이 살아봐요, 엄마. 도윤이의 따뜻하고 든든한 목소리에 혜란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의 품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혜란 씨는 아들에게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강 회장은 울컥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7년 만에 듣는 용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혜란아, 도윤아. 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닌 희망과 회복의 눈물이었죠. 17년의 단절이 드디어 깨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세강 회장의 차는 천천히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에서만 살아온 혜란과 도윤에게 강남의 고급 주택가는 다른 세상 같았지만 이제 그곳이 그들의 새로운 집이 될 거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과 큰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혜란 씨는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17년 만에 돌아온 이 집이 이제는 화해와 치유의 공간이 될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세 사람을 위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이제는 가족의 온기가 채워질 차례였죠. 혜란이 내 방은 그대로 두었고 도윤이 방은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새로 꾸몄단다. 혜란 씨는 계단을 올라 자신의 옛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책상, 침대, 책장 모두 그대로였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청소했단다. 언젠가 내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혜란 씨는 책상 위에 놓인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행복했던 사진이었죠. 그녀의 얼굴에 쓸쓸함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강 회장은 외손자가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죠. 도윤아, 학교는 어떠니?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라.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혼자서도 잘하고 있어요. 도윤이의 당찬 모습에 세강 회장은 웃었습니다. 역시 혜란이 잘 키웠구나 싶었어요. 혜란 씨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세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자존심과 강인함을 이해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방으로 올라가자 혜란과 세강 회장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혜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어요. 17년의 상처는 깊고 쓰라렸죠. 하지만 아버지가 흘린 눈물과 시간, 그리고 진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기로 했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거실벽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더 이상 따로가 아닌 함께였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치유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17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길이었답니다. 세강 회장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잠든 외손자의 방을 지나 딸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17년 동안 이어졌던 외로움과 죄책감이 이제는 평온한 감사함으로 바뀌었죠. 저는 이제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아침에 딸이 내려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외손자가 학교 간다고 밝게 인사하는 소리,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1천억 재산보다 훨씬 소중하더군요. 혜란 씨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신만의 시간과 일을 지키려 했어요. 세강 회장은 혜란 씨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혜란 씨가 원하는 대로 편의점 야간 알바는 그만두었지만 대신 혜란 재단의 봉사 담당 이사를 맡아 미혼모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경제적인 안락함을 주셨지만 제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자존감이었어요. 제 힘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죠. 아버지는 이제 저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셨답니다. 도윤이에게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넓고 밝은 방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외할아버지의 응원 속에 의대에 진학의 꿈을 키워 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세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려고 하셨어요? 글쎄다. 어쩌면 미안한 마음을 돈으로라도 갚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그 돈을 거절했을 때 할아버지는 내 엄마가 널 얼마나 잘 키웠는지 깨달았단다. 너희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이야.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좋아요. 저희 엄마를 다시 웃게 해주셨으니까요. 세강 회장은 혜란 재단을 통해 속죄와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혜란과 도윤에게 죄책감을 털어놓는 것을 넘어 세상의 모든 혜란과 도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려 노력했어요. 재단의 지원을 받은 미혼모들이 아이와 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강 회장은 비로소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꼈답니다. 혜란 씨와 세강 회장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며 점점 깊어졌어요. 아직 17년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의 존재를 감사했습니다. 혜란 씨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건강을 챙겼고 세강 회장은 딸에게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주려 노력했죠. 가족의 온기가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세강 회장이 뜬금없이 혜란 씨에게 말했습니다. 혜란아, 그때 널 버리고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특히 내 생일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아니, 이걸 꼭 말하고 싶었다. 내가 집을 나간 후 나는 매년 내 생일에 이 집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었단다.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과 갈비찜을 차려놓고 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야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혜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이 작은 고백이 17년의 상처를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듯 했죠.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라도 제 곁에 돌아와 주셔서. 시간은 흘러 도윤이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죠. 도윤이가 대학에 가던 날 혜란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온 도윤이를 세강 회장과 함께 배웅했어요. 우리 도윤이 대학 가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네, 할아버지. 엄마, 저 다녀올게요. 도윤이가 현관을 나서자 혜란 씨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찬란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용서는 사랑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저에게 세상의 모든 부를 돌려주었지만 제가 돌려받은 가장 큰 선물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든든한 울타리였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왕세강, 차혜란, 김도윤 세 사람이 선택한 영원한 사랑이었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거실 벽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더 이상 따로가 아닌 함께였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의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